그래서 오늘 그 연구위원 내부 세미나에서 홍임수 선생님이 그 기장 목사님이신데 지금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장 한신대 이러면 민중신학이 강한데 그 민중신학과 CR의 접점이 뭘까? CR이라고 하는 함석헌 스님 개념이 인간중심적일까? CR은 people, 그러면 인간만일까? CR의 생태적 확장성은 뭘까? 이런 주제로 고민한 글을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가 들으면서 그 영감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랑 별개로 오늘 오전에 아까 CR의 소리 편집 회의가 있었는데요. CR의 소리 이번 9월 10월호에 맨 앞에 같이 살기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말고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 글이 있었어요. 1972년 4월호에 쓰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공해 문제,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놀랍게 그 1973년 9월호에 김용옥 교수님 형님이신 고대 화학과 교수 김용준 박사님이 흔들리는 생물권 지구라고 하는 글을 쓰신 걸 발견했어요. 오늘 우연히. 근데 아까 이제 우리도 물론 한자를 읽을 수 있지만 우리도 읽을 수 있지만 없어요. 우리 김관호 선생님이 출력해서 줄줄줄 읽어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973년에 이런 글을 쓰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왜 1973년이냐면 이번호 CR의 소리에 함석헌 선생님이 내가 겪은 관동 대진제 이거를 그 호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CR의 소리에 실려 있습니다. 그 표지가 42페이지에 그 해당 호수가 사진으로 찍혀서 이렇게 실려 있었었는데 옆에 길게 김용준 박사님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출력해갖고 우리가 같이 돌려 읽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놀랄 노자거든요. 예언자예요. 완전히 예언자. 지금 같은 기후 위기가 이산화탄소 올라가서 이렇게 위기가 올 것을 벌써 50년 전에 예언하듯이 쓰셨어요. 미국에서는 그 제임스 헨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The First Man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이게 영화화 됐는데 달에 처음 간 암스트롱 이야기거든요. The First Man,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 제임스 헨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350.org 이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기후변화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맨날 그 금요일마다 데모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끌려가고 이랬던 과학자인데 이분이 금성학자셨어요. 근데 지구가 금성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불타고 있다고, 그래서 비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2000년대라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 탄소 280ppm에서 너무 올라가서 지금 350으로 낮춰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김용준 박사님이 50년 전에 이 글에서 썼고 그 앞에는 함석헌 선생님의 생명에 대한 염려 그게 있었다고 하는 게 오늘 저의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리 홍임수 박사 예비 박사 후보께서 CR의 생태적 확장 이러면서 그 생태 민주주의까지 CR 세상이 갈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브루노 라트로하고 연결하는 글을 써오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서 공부하면서 서로 많이 배우면 좋겠는데요. 이번호 CR의 소리 읽고도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실 지난번에 강릉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끼리 막 떠들었던 얘기들 중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있었거든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어떻고 호미바바가 어떻고 가야트리 스피박이 어떻고 그거를 이번에 최병학 박사님이 K-팝 디먼 헌터스를 분석하면서 다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번호 CR의 소리도 한번 관심 있게 읽으시면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외래 자본이 재현한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요거를 그 포스트 콜로니얼 시각에서 쓰셨거든요.
가능성과 위험성을 둘 다. 그래서 CR의 소리를 우리 연구위원들이 읽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다시 리스판스하는 글 쓰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최병학 박사님 개인 채널에 들어가면 AI, 그분이 사투리가 심해서 AI 목소리를 더빙한 신유물론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분이 텍스트로 삼은 게 이 책이거든요. 여기를 보여드려야 되나?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나?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근데 요거 한 권으로 네오막시즘, 신유물론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의 의견을 아주 쉽게 쓴 책이에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유물론하고 지금의 유물론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또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신유물론도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학자들은 한 번씩 건드려봐도 좋을 학자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홍임수 선생님을 모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신원의 박사과정이고 기독교 윤리학에서 지금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홍임수라고 하고요. 제 원래 주된 관심은 민중신학인데, 민중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안병무 선생님도 민중이라는 그 개념이 CR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민중신학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 민중도 역시나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좀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 기회에 안병무 선생님이 모티브로 삼은 그 CR이라는 개념을 좀 더 연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형식으로 제가 글은 공유를 해드려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입니다. 인류의 무제한 개발은 생명체에 유리한 거주지인 지구의 종말을 초래한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환경 조성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지구 생명체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문명사적 실존의 문제이며 인류를 포함한 모든 종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윤리적 과제다. 이와 같은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체는 누구인가? 한국의 사상가 함석헌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딛고 일어설 집단적 주체를 CR이라 명명했다. 역사 속에서 CR은 비가시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로 취급됐지만 그에게 CR은 제 스스로 역사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때로는 변혁하고 완성해 나가는 실질적 주체였다. 문명사적 전환의 기로 앞에서 CR을 다시 호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구의 운명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시대의 눈알이자 역사의 눈알인 CR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CR 담론은 그 범주가 철저히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생태위기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적 제고를 요청한다. 이제 CR은 인간을 넘어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존재들, 즉 비인간 종에게까지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CR을 생태적 주체로 재사유하려는 시도이자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윤리의 구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고는 CR의 개념적 확장을 위한 사유의 도구로서 신유물론의 비인간종의 행위성과 대하고자 한다. 먼저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짊어진 존재로서의 CR은 근대화 과정에서 수탈과 정복의 대상이 되어왔던 비인간종의 존재적 위치와 상응한다. 고난을 단지 피해야 할 재난이 아니라 역사의 진보를 위한 원동력으로 이해한 함석헌에게 비인간종의 고난은 그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재적 위기를 극복할 잠재적 주체로 사유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고난의 담지자로서의 CR이 역사의 변혁과 완성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비인간종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현 시대의 담지자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역사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CR의 주체성은 지구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신유물론의 비인간종의 행위성과 연결된다. 근대화 이후 비인간종은 수동적 존재로 여겨지며 도구화되었지만 신유물론은 그들의 수동 그리고 능동적 행위성에 주목하며 생명의 토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역할을 발견해 주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전개를 가진다. 본고의 본론은 유영모와 함석헌의 CR 개념, 특히 CR의 주체성과 생명력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CR의 비인간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확장된 CR 개념의 의의를 밝혀서 그 윤리적 과제와 향후 미래적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 본론인 CR과 신유물론의 비인간 종입니다. 함석헌의 CR은 그의 스승 유용모에게서 비롯됐다. 함석헌 유용모 선생님이 대학 강의에서 한 배움 길은 밝은 소갈 밝힘에 있으며 CR 어뱀에 있으며 된데 머물매 있으니라로 해석하는 말을 듣고 그 민을 CR로 옮긴 거에서 감명을 받아서 함석헌 선생님은 민중 백성 국민이라는 말 대신에 CR을 새롭게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함석헌은 민을 봉건제도의 지배, 피지배적 관계를 내재한 과거의 유산으로 여겼다. 그렇게 그는 CR을 새로운 시대의 표상으로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이룩할 실천적 주체로 여겼다. 둘째, 그는 우리의 주체성을 표시하기 위해 민이 아닌 순우리말 CR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에게 CR은 민의 피지배적 속성을 탈피하고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표였다. 함석헌은 CR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다. CR이란 말은 민의 뜻인데 우리 자신을 모든 역사적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격을 스스로 닦아내기 위해 일부러 만든 말입니다. 이응은 근대 혹은 초월적인 하늘을 표시하는 것이고 아래아는 극소 혹은 내재적인 하늘 곧 자아를 표시하며 리을은 활동하는 생명의 표시입니다. 함석헌은 CR을 민에 빗대어 해석하며 그 자체를 알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통해 풀어갔다. 그는 알을 하늘, 자아, 생명의 새 구조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새 구조는 그의 스승 다석의 천지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석은 천지인 합일 사상을 주장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곧게 선 인간의 모습을 강조했다. 다석에게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존재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고 연결하는 존재다. 함석헌은 그의 천지인의 구조를 CR에 대입하며 CR의 하늘, 사람, 땅을 하나 되게 하는 시대적 역할을 주장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 속성 중에서 아래아와 리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알은 하늘의 뜻을 알고 땅에서 하늘을 이루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역할을 감당할 오늘 시대 CR이 누구인지를 이 고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CR의 아래아와 리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했는데 아래아를 민중집단 어떤 사회적 계급 집단을 나타내는 그 표지로 봤고 리을 이 기호를 생명성, 주체성 이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래아 역사사회의 민중집단 함석헌의 C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CR은 민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함석헌은 CR을 수탈과 착취를 당한 피지배 계층인 민중을 일컫는 민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함석헌은 이 민을 인과 비교했는데 인은 아무 차별이 없는 사람이지만 민은 소위 평민, 아무 지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민은 인간은 달리 피지배 계층에 속한 사회 하층부에 머물던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함석헌은 CR을 CR이 아닌 CR로 써야 하는 이유로 밝히면서 아래아의 철학적 의미를 모음의 순서를 통해서 밝힌다. 아, 어, 오, 우, 이는 음이 깊은 데서부터 옅은 순서로 되어 있다. 그렇게 그는 아래 아자가 사실은 모든 모음의 밑이 되는 가장 깊은 데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것은 끝에 올 것이 아니라 머리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래아는 모든 모음의 밑뿌리이면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그는 아래아의 본래의 위치를 찾아 재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아래아에는 민중의 사회적 위치가 담겨 있다. 또한 함석헌의 CR은 풀뿌리와 풀CR의 실제적 위치와도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CR은 자연 생명 세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풀뿌리와 풀씨를 나타낸다. 그렇게 함석헌은 CR을 치장하지 않는 생명의 알맹이이며 사회적 신분이나 소유로 치장하지 않는 맨 사람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계층적 위치가 CR을 CR로 남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CR은 이 명예나 권력이나 부의 특권을 누리려 들면 CR 노릇할 수 없고 역사의 바닥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 자체, 영혼 자체로 돌아갈 때 역사의 CR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CR은 역사와 사회의 밑바닥에서 온갖 서름과 한을 겪으면서 민족의 삶을 지탱해온 민중을 의미한다.
함석헌은 시알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알을 사회제도에 따라 규정된 인간, 즉 임금, 대통령, 장관, 학자, 목사, 신부 등과 대조하기도 했다. 사회제도에 따라 규정된 인간은 사회제도에 의해 변형된 존재이지만 시알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순박성이 시알을 시알답게 하며 함석헌은 이러한 시알을 보며 난대로 있는 사람, 못났기 때문에 하느님이 만들어준 본성과 바탕을 그대로 지닐 수 있는 사람이라 말했다. 이게 이제 아레아의 민중적 사회 계급적인 의미라고 전 봤고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고 밑에를 지탱해 주는 게 리을의 생명성으로 풀어갔습니다. 리을의 시알의 생명력과 저항력. 함석헌에게 시알은 단지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시알을 고통을 통해 하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내는 존재라 말한다. 분명히 시알은 현상적으로 피지백적 위치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생명의 본성을 비교적 온전히 간직한 존재로서의 본질적 측면을 지닌 존재였다. 민중은 외부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삶의 환경을 조성하며 삶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적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게 박재순 선생님의 책에서 나온 말을 인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시알은 눌리고 뺏기고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이다. 시알은 사회나 역사의 바닥과 가장자리에서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여느 때도 사회적으로 고난과 희생을 당하며 살지만 사회가 시련과 위기를 맞으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희생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다. 그러면서도 시알은 농사 짓고 집 짓고 길 닦고 옷을 짓고 온갖 상품을 만들면서 민족 문화와 정신을 이어오고 민족의 역사와 사회의 삶을 지탱해야 한다. 시알은 계속해서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민중이 지배자의 덕을 본다 산다고 해석하지만 함석헌은 오히려 지배자가 민중에 의존하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지배자들은 민중의 생산적 활동, 즉 땅을 개간하고 삶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내는 행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재수는 함석헌의 시알을 해석하면서 온갖 힘든 일을 다하면서도 이름도 빛도 없는 존재지만 시알이야말로 역사의 실질적인 담당자요 역사 창조의 참다운 주체다. 시알은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알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석헌 선생님은 시알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반대되는 두 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반대되는 구분이 있으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 여기서 무엇을 또 얻으려니까 가만히 안 있고 생명의 꿈틀거림을 그림으로 표시하려니까 S자가 돼. 사실은 이게 태극의 S 그 가운데 있는 표시를 의미하는데 저는 이게 리을의 형상하고도 또 맞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시알에 반대되는 구분된 성질이 시알을 꿈틀거리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 두 성질을 그대로 있으려는 것과 변하려는 것으로 말하며 이를 생명의 두 꼴이라고 말했다. 함석헌은 이 두 속성의 충돌이 시알을 꿈틀거리게 한다고 말하며 변하지 않으려는 것을 물질 세계의 특성이라고 보고 변하지 않은 것을 생명의 자기주장으로 보았다. 이걸 자기주장 정신을 조금 더 위에 둡니다. 근데 저는 표면적으로 이 두 속성이 충돌하지만 사실 생명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공존하는 속성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유지하려는 속성 없이 생명은 종속할 수 없기 때문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생명을 확대 발전하려는 어떠한 생명의 꿈틀거림,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알은 지배자와 권력자들이 만드는 죽임의 문화에 맞서 살림의 문화 그리고 공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천적 힘을 가진 존재들이다. 시알은 스스로의 고난에 대한 투쟁과 극복을 통해 역사를 진전하고 새롭게 만들어갔으며 이는 시알이 지니고 있는 생명에 대한 본성으로 가능하다. 근데 그 구조를 지금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비인간 시알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유물론 관점에서 재해석했고요. 앞에 이 착취 수탈의 대상으로 비인간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인간종들이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비인간종의 역할인데요. 그렇다면 비인간종이 피지배적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만을 공유할 뿐 시알의 본질적 특성인 생명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에 근대적 세계관은 자연은 아무런 활동성 없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지만 신유물론은 이러한 사고의 반기를 들며 물질도 공유의 행위성을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비인간종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능동적으로 조성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인물은 브리노 라트르입니다. 그는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개념을 차용하면서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주장합니다. 러브록이 사용한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이름인데, 그는 지구가 단순한 물체나 환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러브록의 이론에 따르면 이 가이아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기 적합한 물리화학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드백 장치나 사이버네틱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대한 총합체로서 유기체와 무생물을 포함한 복합적 생명체입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체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대가로 이미 구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지표면에 사는 대기와 해양, 암석과 같은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진화 과정에서 자신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하도록 대기 구성을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봅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스스로의 능동적 조절을 통해 생명이 살 수 있는 균일한 환경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지닌 연합체로 봅니다. 라투르는 이 개념을 계승하면서 지구를 둥근 구형의 전체가 아닌 지표면의 몇 킬로미터에 불과한 얇은 막으로 봅니다. 지구상의 생물은 이 얇은 피막이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그것은 일종의 임계 영역을 이루는데 바로 이 임계 영역이 가이아라고 간주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만물은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들어와 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들이 거주할 공간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행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투르를 포함한 이들은 자연을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지구의 삶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변형해가는 행위자로 인식합니다. 즉 근대 이후 인간은 인간의 모든 비인격적 대상을 수탈하고 착취해왔지만 실제로 인간이 지배해온다고 여겨온 그 대상은 오히려 자율적 생명 활동을 수행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명의 행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인간종은 근대적 계급 구조에서 가장 하층에 머무는 집단, 아래아의 집단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의 생명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함석헌의 씨알은 민주화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인해 그 인식적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며 하늘과 연결되는 자아를 강조했지만,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위기는 우리에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명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 밑받침되는 그 리을의 존재, 즉 무기물을 포함한 모든 비인간종을 씨알로 사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씨알 그 자체로 사유하기.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미 함석헌 선생님이 씨알이라는 말에서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의 도움 없이 생명을 낳고 유지해온 존재라고 말하는데, 이건 저는 신유물론만의 독창적 성취도 아니라 그리고 현대 이론의 발전으로 인한 성취적 결과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동양적 세계관은 자연을 인간과 분리된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로 이해해왔는데, 유영무의 철학에서도 이것이 발견됩니다. 유영무 선생님은 물질에도 주체성이 있다고 보며 물질은 존재의 기표를 가지고 있고 그 존재의 깊이에서 전체와 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유영무가 말하는 주체성은 근대 철학이 주장한 인간 중심의 인식 주체성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의 사유에서 주체성은 어떠한 고립되고 개별적 자아가 아니라 존재 간의 관계와 연속성 속에서 드러나는 활동성을 가진 존재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성이 비인간 행위자의 수동 능동적인 이 행위성과 접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점은 그대로 함석헌 선생님한테 이어지는데, 함석헌 선생님은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았고 이 씨알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씨알이라는 개념을 인간에게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씨알이라는 개념을 자연 그 자체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의 씨알은 길가나 들판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풀씨알에 기인하는데, 이 풀씨알은 무생명세계의 먹이사슬에서 바탕을 이루고 생태적 생명세계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이 씨알에는 이미 생명의 행위성과 자발성이 있었습니다. 씨알은 그 존재 안에 생명을 창조하게 하는 힘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이 씨알의 어떠한 중요한 가치인데, 씨알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자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스스로 생명을 내고 스스로 얻는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본 씨알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CR의 스스로함이 우주 만물의 본래적 성품이자 세계의 밑바탕으로 함석헌 선생님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다른 분의 해석인데요. 김명수 선생님의 해석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CR은 생명세계의 바탕을 이룬다. 풀, 염소, 늑대, 호랑이의 먹이사슬에서 맨 밑바닥에 풀CR이 있다. CR은 뭇 짐승들의 밤이다. 염소는 풀을 먹고 늑대는 염소를 먹고 호랑이는 늑대를 먹는다. 그러나 호랑이도 늑대도 염소도 기운이 닿으며 흙으로 돌아와 풀의 먹이가 된다. CR은 공생과 상생과 희생의 생명의 길, 생명길, 생명세계의 중심을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결론 단계입니다. CR은 본래 역사의 억압구조 아래서 숨겨진 민중의 주체성을 되찾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함석헌은 CR은 모든 삶의 밑부리면서도 무시를 당해 거의 잊어버려졌던 데서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제 소리를 내자는 하나의 심볼로 여겼습니다.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 CR은 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민중의 생명력과 저항력을 이루는 기표로 작용했고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 존재의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점 앞에서 CR은 더 이상 인간 내부의 피지배 집단만을 지칭하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CR의 더 근원적 의미, 자연 그 자체로의 CR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낳고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온 존재들, 이들은 여전히 생명의 흐름을 구성하는 적극적 행위자들입니다. CR의 구성 요소인 아레아와 리을의 존재론적 행위성은 이미 비인간종에게 내재해 있고 이는 CR을 단지 인간 사회의 정치적 상징이 아닌 생태적 존재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본고는 이 여러 구성적 특성 중에 이응, 하늘이죠. 그래서 그 측면을 조명하지는 못했지만 비인간 CR이 생명의 근원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유는 맞닿아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는 본 연구의 미안의 지점이자 향후 CR 사상의 존재론적, 영성적 지평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주체성만을 요구하는 더 이상 사고체계로는 이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고 보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CR이 되어서 공생과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낮추고 생명의 가장 낮은 자리, CR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희망은 입는 것이 아니라 벗어던지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 발전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도 CR의 가능성을 품은 희망의 존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CR을 그동안은 우리가 CR의 소리 이랬을 때도 Voice of the People이거든요, people. 그래서 people이라고 하면 보통은 비인간 생물은 포함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요즘 디모크라시에서 바이오크라시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들이 지금 바다 위에 태평양 위에 섬처럼 쌓이다가 돌고 돌아서 하와이 카밀로 해변으로 다 모인대요. 이 바다의 기류 때문에. 근데 최근에 네덜란드 헤이그 박물관에 거기서 하와이 카밀로 해변에서 채집된 돌을 이제 박물관에 벌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돌의 이름이 플라스틱 석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하고 돌하고 모래하고 조개 껍질들이 붙어버려갖고 지금 18세기, 19세기 플라스틱이 나온 게 별로 안 되잖아요. 20세기인가? 플라스틱이 발명된 게. 근데 벌써 그게 화석이 돼버려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 박물관에 그게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지구를 보존한다고? 아니야, 진짜 문제는 인간이야. 왜냐면 플라스틱 석은 산소를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식물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산소를 먹어야 되고 식물은 탄소를 흡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환경보호를 지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홍임수 선생님의 이 짧은 글이 큰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주체라는 말도 함부로 못 써요, 철학에서.
왜냐면 주체라는 말을 하려면 객체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주체는 행위의 능동자고 객체는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라투르를 언급하셨지만 그냥 액터예요, 액터. 그러니까 행위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라투르는 앞으로 인류가 뭘 결정할 때는 사물들의 의회를, Parliament of the Things, 사물들의 의회를 구성해서 쟤네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인간이 큰일 난다. 지금 이런 지경의 철학자가 후속 연구자들에게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한 학파를 형성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홍윤수 선생님이 아마 박사 논문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CR 개념이 그동안은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돼야 돼, 민주화를 해야 돼, 막 이랬다면, 사실 87년 체제 이후 CR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이제 서양에선 한 흐름이 있는데, 철학사적으로 CR이 민중신학 그 이후에 생태화죠, 어떻게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CR 일을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자아 개념이 실체론적 자아관, substance, 이거 우리 우상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거 갖고 잠깐 얘기하지 않았나요? 라이프니츠의 단자가 어떻고 모나드.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깨지고 사실은 그냥 CR도 메타포다. 그리고 이 메타포는 관계 안에 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쉬프트가 되는 좋은 글인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요 정도 하고 혹시 들으셔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요 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내 생각은 이렇다 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한번 발표자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죠.